안녕하세요. 디자인보법 최종 정리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최종 정리 강의고 지금 12월 벌써 이제 말이 가까워와서 시험이 한 2달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최종 정리 강의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 수업은 어떤 분들을 좀 타깃하면 좋을까 고민을 해봤을 때 가장 시급한 사람들은 일단 뭐 기본 강의부터 중급 강의, 뭐 문제도 좀 잘 풀어보고 기본 강의 통해서 보고 복습하고 문제도 열심히 풀어본 상황이라면 지금 시점에서는 최종 정리 강의를 들으면 정말 가벼운 마음으로 빠르게 한번 복습하고 좀 모르는 게 있었나 없었나 점검하는 그런 강의가 될 것 같고, 그렇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전체 프로세스를 충실하게 따르시는 분이 또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다른 과목이 워낙 비대한 과목이 많고 디자인보법은 굉장히 조그마잖아요. 그리고 어렵지도 않고 뭐 문제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아마 비중을 다른 과목에 비해서 엄청 조금밖에 투자 안 하실 거라서 좀 다른 과목에 투자 많이 하시느라고 디자인보법은 이제 정작 마지막 가서 시간에 쫓기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빠르게 마지막에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컴팩트하게 한번 복습을 하는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걸 좀 타겟을 했고, 그리고 이제 2차 시험에서 최근에 이제 뭐 불합격하시고 다시 1차 시험 들어오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도 다른 과목 하시느라 바쁘죠. 한 3달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른 과목 하느라 바쁘시기 때문에 디자인보법은 정말 조금밖에 투자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디자인보법을 조금밖에 시간 투자 못 하시는 분들, 개념은 대충 알고 있지만 한번 복습은 해야 되는데 시간을 많이 쓸 수 없는 분들, 그런 분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좀 시험 자체를 진입을 좀 늦게 해서 다른 과목 공부하시느라고 디자인보법에 신경을 못 쓰시는 분들은 뭐 최소한 기본 강의 혹은 중급 강의 정도 수강하시고 기본적인 개념 그리고 기출문제 조금 풀어봤다 하면은 이 강의 통해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제가 중요한 기출문제만 또 다시 뽑아놓은 건데 이 강의 통해서 그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대한 컴팩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2회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전, 오후 2회면은 빠르게 나가면 충분히 끝낼만 하거든요. 그래서 2회 동안 전체적인 내용 복습하고 중요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건데, 얘는 이제 보충 프린트로 진도를 나가려고 하는데, 이 보충 프린트는 저희 디자인보법 공방 연습을 축약해 놓은 거예요. 여기 공방 연습의 구성이 조문 들어가 있고, 조문과 관련된 이론이 이제 있죠. 이론이 도해식으로 녹아져 있고, 그리고 이거 이제 기출 문제, 그리고 창작 문제 이렇게 있는데, 여기서 좀 축약을 했다라는 거는 일단 도해는 그대로 가져가고 조문도 좀 중요 조문 위주로, 네, 뭐 특허법이랑 중복돼서 안 봐도 되는 조문들 굳이 안 봐도 되는데 또 있으면 눈이 가기 때문에 시간이 좀 낭비돼서 중요한 조문 위주로 좀 남겨놨고, 도해는 웬만하면 좀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고요. 또 창작 문제는 아예 없앴고 기출 문제 위주로 넣었고, 기출 문제 중에서도 뭐 너무 쉬워서 뭐 기본적인 이론만 알고 있으면은 한 번 보더라도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은 좀 제외하고 한 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좀 조심하면 좋을 부분들만 좀 축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조문 들어가 있고 관련된 이론 들어가 있고 또 중요한 기출 문제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 정도 빠르게 보시고, 또 시간 정말 없으신 분들은 요것만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10개 중에 한 8, 9개는 맞추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쉽게 나오면 10개 다 맞추고요. 그렇게 좀 겨냥을 했고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프린트를 이제 한 3가지를 나눠드렸는데 사실상 너무 두꺼워서 2가지로 분철을 한 거고, 자료는 2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90 정도 페이지 되는 보충교재 자료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판례 자료가 하나 있는데, 얘는 최근 특허법원에서 중요하게 판시된 판례들 모음이에요. 2024년에. 그 뭐 디자인 그 특허나 민법 이런 것들은 최신 판례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최근에 판례 나온 걸 꼭 보셔야 되는데 디자인법은 최신 판례를 할 게 없어요. 대법원 판례도 1년에 몇 개 안 나오고 뭐 하나 나오면 많이 나오는 그런 추세이고, 그것도 특별한 법리가 없는 그냥 뭐 유사 판단에 관한 대법원 판례,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판례 법리라서 특별하게 저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특허법원까지 내려가야 되는데 특허법원도 뭐
판시가 꽤 많이 되고 있긴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이미 알고 있는 특별한 법리가 없는 판례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안 해드리는 경우도 있는데 올해는 하나 정도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거 가지고 왔으니까 그거 수업 마지막에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진도를 나가면 보충 프린트로 보면서 나갈게요. 1페이지부터 가보시면 네, 첫 장에 이제 1장의 디자인법의 목적 나오고요. 목적에서 1조가 나오는데 여기는 그냥 조문 한 번만 읽고 넘어가시면 되죠. 디자인법의 목적은 디자인을 보호하고 이용을 도모해서 창작, 장려, 산업발전에 이바지. 네, 그냥 넘어가시고 조금 더 중요한 거는 아래에 있는 디자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데 얘는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네, 바로 최근에 기출문제로 나왔고 몇 가지만 한번 짚어볼게요. 뭐 아시면은 복습하고 넘어가시고 좀 헷갈리시는 건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출원 공고 제도는 없어요. 디자인에는 상표에만 있죠. 그리고 강제적으로 출원 공개가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조기 공개라는 제도도 없어요. 대신에 오른쪽 보면은 신청에 따라서 출원 공개가 되죠. 출원 공개 자체가 없는 것은 아니고 출원 공개는 되지만 강제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조기 공개 제도도 없다. 네, 그냥 신청에 따라 공개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심사 청구라는 제도도 없습니다. 특허는 심사 청구를 해야만 심사가 이루어지는데 디자인은 심사 청구 제도가 없어요. 출원하면 바로 심사가 이루어지고 대신에 우선 심사 청구 제도는 있죠. 네, 이것도 최근 기출 나왔던 거고 정정과 관련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정이라는 거는 등록되고 나서 무언가를 고친다라는 건데 디자인에는 그런 게 없고요. 불실시, 불충분 실시와 관련된 것도 없고 국방상 디자인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국내 우주도 없어요. 대신에 국내 우주랑 비슷한 게 관련 디자인이죠. 네, 뭔가 개량된 창작물을 보호해준다라는 게 이제 뭐 국내 우주의 취지인데 그거랑 비슷한 게 관련 디자인입니다. 관련 디자인은 있고 출원 변경 제도도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변경 출원이라는 게 없고요. 대신에 변경하는 보정은 가능하다. 네, 그래서 문제 빨리 읽다가 변경 출원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거 틀리기 쉬운데 변경 출원은 아예 없습니다. 조심하시고 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갱신할 수도 없습니다. 네, 하지만 국제 헤이그 출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진입을 했다면 그때는 갱신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이 있어요. 199조 2항에 나와 있죠. 5년마다 연장할 수 있다. 그래서 연장할 수 있는 특례 제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밑에 기출문제가 나온 걸 하나 보시면은 특허법은 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이용을 도모하여 기술 발전을 촉진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디자인법은 보호 이용 도모해서 창작을 장려하고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 네, 그래서 이런 지문들이 이제 한 번도 처음 보는 지문이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이죠. 어려울 게 없고요. 넘어가서 다음 페이지에 특허법상 이용은 실시에 의한 이용 외에도 공개에 의한 문헌적, 영구적 이용이 있다. 근데 디자인법은 수단적 가치가 아니라 외재적 가치가 더 크기 때문에 실시에 의한 이용이 일반적이다. 이것도 읽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그 다음에는 이제 최근 기출된 건데 무효 심판에 대응해서 정정 심판을 활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정, 무효, 정정 이런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기본 디자인과 유사하지 않은 디자인을 관련 디자인으로 출원했을 때 변경 출원을 통해서 형식을 변경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 변경 출원이라는 게 없다라는 거죠. 네, 이게 뭐 되게 쉽고 당연한 것 같지만 이게 실제 이렇게 기출이 되고 있으니까 앞에 디자인법에 존재하지 않는 제도 이것도 좀 주의 깊게 봐주세요. 이런 거 문제로 충분히 낼만 하거든요. 넘어가시고 정의 규정을 보시면은 여기서 법조문을 꼼꼼하게 보시면 좋은데 체크할 거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물품에서 부분 글자체 화상 요 정도 세 가지만 체크해 주시고요. 물품의 예외가 부분 글자체 화상이죠. 요거 세 가지만 체크해 주시고 글자체 2호에서 글자체라는 것도 체크해 주세요. 글자체에 대한 정의, 기표인에 사용하기 위해 공통적인 형태로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이라 해서 네, 한 벌의 글자꼴이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 화상도 중요하죠. 화상, 새로 들어온 규정이고 디지털 기술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표현되는 도형, 기호 등인데 가로가 중요합니다. 가로.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네, 이건 뭐 뒤에도 나오지만 기기의 조작에 이용되거나 기능이 발휘되는 것에 한정. 이거 체크하시고 화상의 부분을 포함한다. 이것도 체크해 주시고 화상 디자인은 뭐 법조문은 이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문구 하나하나 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기의 조작, 기능이 발휘 요거 기억하시고 화상은 부분 디자인도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
실시 부분도 중요한데요. 실시가 가목, 나목 나누어져 있다는 거 주의해 주세요. 가목은 주어가 물품이고 화상은 제외한다라고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죠. 나목은 화상입니다. 그래서 물품의 실시 그리고 화상의 실시가 가목, 나목에 나와 있는데 물품은 생사, 양대, 수, 수청이죠. 그리고 화상은 생사청 그리고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양대, 수, 수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화상은 두 가지로 나뉘죠. 화상 자체를 실시하는 거랑 화상을 저장한 USB 이런 매체를 실시하는 거 두 가지로 나누어서 화상은 생사청 그리고 화상을 저장한 매체는 양대수수청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기계적으로 암기해 주시고 아마 문제로 그렇게까지 안 나올 것 같은데 법조문 그대로 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화상을 저장한 매체를 생산, 사용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실시태양이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런 것도 주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좀 치사하게 문제를 내면은 그렇게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밑에 도해 박스 넘어가서 체크하실 거는 일단 성립요건 흠결시 취급 체크해 주시고요. 얘는 네, 2조 1호 위반은 33조 1항 본문 위반이죠. 네, 특허랑 똑같이. 그래서 거정 의무에 해당한다. 요거 하나 체크해 주시고 물품성 부분에서 정의 규정 체크해 주셔야 됩니다. 이 정의가 하나의 판례인데 이 판례를 쪼개서 각각 지문이 되고 있죠. 첫 번째 로마자 1번은 물품은 독구 유동이다. 그리고 로마자 2번은 물품은 통상의 상태에서 독립된 거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로마자 3번 부품이라면 호환성까지 갖추어야 되는데 그 아래 보시면 독립거래 대상 및 호환의 가능성만 있으면 된다. 네. 이렇게 세 가지 다 중요하고 그 중에서 특히 로마자 3번 가지고 문제로 잘 내죠. 네. 반드시 현실적으로 거래돼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 하나만 주의해서 봐주시고요. 그리고 밑에 이제 독립성, 유체성, 구체성에 대한 각각의 예시들이 이제 막 나오는데 원칙보다는 그 예외 쪽을 많이 보시면 돼요. 즉, 뭐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유체성이 인정되는 경우 이런 거 위주로 봐주시면 되는데 독립성 부분에서 아마 다 아실 거고 좀 헷갈리기 쉬운 것만 말씀을 드리면 기억 부분에 독립성이 없는 경우에서 기억 부분에 뭐 부분은 당연히 안 되지만 합성물의 구성 각편 하나 체크해 주세요. 합성물이 이제 트럼프 카드, 화투 이런 거잖아요. 그럼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 없죠. 독립거래 대상이 안 되니까.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 그리고 밑에 내려와서 니은번에 두 번째 줄에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하는 그거 하나 체크해 주시면 네, 양말이 뒷구, 병의 주둥이 이런 것도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다. 이거 아실 거고요. 디귿번에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 이것도 체크해 주시면 얘는 아까 기억에 체크한 거랑 구별해서 보셔야 되죠. 합성물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 없다. 근데 지금 디귿은 합성물이 아니라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이거든요. 합성물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가 합성물이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는 합성물이랑 다른 거예요. 그죠? 집합물이라고 보셔야 되는데 얘는 합성물의 완성 형태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이 있다라는 거. 네, 그래서 합성물 다른 말로 하면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 없고요. 그게 기억이었고 디귿번에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이 있는 겁니다. 네, 그거 구별해서 보시고 또 리을을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데 아까 기억이랑 또 연결시켜서 합성물의 구성 각편 물품성 결여돼서 등록받을 수 없죠. 다만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 가능합니다. 그게 리을번 설명이죠. 화투짝 하나하나는 등록을 못 받지만 걔를 부분 디자인으로 하면 뭐 전체 합성물의 일부분으로 볼 수도 있는 거니까 부분 디자인으로는 등록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체성은 넘어가고 그 디귿번만 체크해 주세요. 뭐 글자체, 화상 디자인, 또 화면 디자인 얘네들은 예외죠.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죠. 그리고 구체성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각설탕 이런 거 너무 잘 아시니까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동산성 부분을 가시면 원칙적으로 동사는 물품성 없는 거 아실 거고 그리고 니은번에 예외를 보셔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토지에 정착되어 부동산이 되더라도 키워드가 공업적 양산, 운반 가능 이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공업적으로 양산하고 운반할 수 있으면 동산이지만 동산성을 인정해 주겠다. 부동산이지만 동산성을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동실, 화장실 뭐 이런 거. 한증막 이런 거.
그리고 형태성은 그냥 넘어가시고 여기는 딱딱히 보고 시험 문제로 나올 건 아니고요. 시각성 부분에서도 정의랑 뭐 시각으로 파악될 것까지는 넘어가시고 육안으로 식별, 외부에서 보일 것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육안으로 식별도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닌 게 기억은 뭐 알갱이 하나, 설탕 알갱이 하나 같은 경우는 시각성이 없죠. 눈으로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니은번에서 그 물품을 보는 게 그 거래사회에서 확대해서 관찰하는 게 통상적이라면 시각성이 있는 걸로 보죠. 네, 원칙과 예외. 이거는 잘 아실 거고요. 뭐 시험 문제로 잘 나오니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외부에서 보일 것도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분해하거나 파괴해야 볼 수 있는 건 시각성 없습니다. 어디 내부에 들어가 있는 거, 부셔야 나오는 거, 그거는 안 되지만 만약에 뚜껑을 여는 구조나 아니면 투명해서 내부가 밖에서 보이는 그런 경우는 시각성이 인정이 되죠. 그리고 이 외부에서 보일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린 이유는 그 조명기구용 디지털 판례가 여기서 나오죠. 조명기구용 디지털 판례, 그 외피를 씌워서 외피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그 틀의 시각성이 인정이 되냐, 이게 중요한 판례인데 얘는 시각성 파트에서 이 외부에서 보일 것 관련된 논점이었습니다. 그 판례 결론도 기억하시죠? 걔는 시각성이 인정이 안 되었죠, 결국에. 그것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심미성은 넘어가겠습니다. 심미성 중요한 거 아니니까요. 넘어가시고 뒤에 기출문제 몇 가지만 같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 보시면 특허법상 발명은 물품을 통하여 사상의 창작을 구현한다. 근데 디자인보법상 디자인은 그 자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물품과 독립되었다. 네, 당연히 틀렸죠? 디자인은 물품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몇 가지 예외를 두고 있지만 물품을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게 디자인이기 때문에 틀렸고요. 그리고 다음 기출문제 보시면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 합성물의 구성 가평. 뭐 이미 단서를 줬네요. 독립거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네, 합성물의 구성 가평은 디자인 등록 대상이 안 됩니다. 맞죠? 그리고 부분 디자인으로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죠. 네. 그리고 다음 문제.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 얘는 합성물은 아니에요. 합성물은 완성 형태가 단일한 거였고요. 이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는 집합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집합물의 이런 구성 각편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즉 레고 블럭이죠. 레고 블럭. 레고 블럭은 독립거래 대상이 되니까 디자인 등록 대상이 된다. 맞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 내니까 이거 시험장 가셔서 그랬나 안 그랬나 막 따져보면 헷갈리니까 미리 좀 결론을 암기하고 가시면 좋고, 그 밑에 박스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놨었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방구, 단일한 조립방구 관련해서 심사 기준이 물품성이랑 1디자인 이 두 가지 관점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로로 제가 OX 표시한 거는 뭐 잊어버리시고 그거는 심사 기준에 안 나와 있고요.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건 가로로 안 되어 있는 OX가 다 심사 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하나 보시면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 없다. 아까 심사 기준에 있었죠. 그리고 그 밑에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이 있다. 레고 블럭 하나. 이것도 아까 방금 봤던 문제랑 똑같죠? 그리고 1디자인으로 넘어오시면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가 조립되어 있는 상태. 네, 화투가 다 모여져 있는 하나의 세트. 이런 거는 1디자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네, 화투 뭐 낱장 하나가 별개 물품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함께 모여 있어도 1디자인으로 봐준다라는 게 심사 기준이고, 완성 형태가 다양한 조립 완구가 모여 있는 상태. 이거는 1디자인 위반이라고 심사 기준이 이야기를 해요. 즉 레고 블럭이 하나가 다 독립거래 대상이 되는데 걔네들이 모여 있으면 얘는 집합물로 봐서 1디자인 위반으로 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OX 이거 한번 다시 곱씹어 보시고 최종적으로 등록 가능한 건 그 두 가지 케이스이다. 가운데 두 가지 케이스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뭐 한 가지 메모를 더 하신다면은 그 완성 형태가 단일한 조립 완구의 구성 각편은 물품성 없다라고 했지만 그래서 등록받지 못하지만 부분 디자인으로 등록 가능하다라는 거, 그거는 뭐 위에 있는 문제랑 뭐 같은 얘기긴 하죠. 네. 넘어가시고, 그리고 기출문제가 요 성립요건 관련해서 되게 많이 되었는데 제가 다 모아놓은 게 요 표예요. 공방 연습에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뭐 개별 물품 하나하나씩 던져주고 얘네가 물형 지심 인정이 되냐 안 되냐 OX 판단해보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한번 보시고 OX
알고 계신가 모르고 계신가 체크해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이제 3절에서 디자인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나오는데 이제 디바건이죠, 디바건. 디바건은 특별한 게 없어요, 디자인보법에서는. 그래서 특별하게 공부할 건 없고 몇 가지 판례만 좀 보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3조 1항에 창작한 사람 또는 승계인이 디바건을 가진다고 디자인에서 공부 안 해도 아시는 거죠. 그리고 뭐 이 2명 이상 공동으로 창작하면 디바건 공유한다. 네, 지금 공부할 건 아니고요. 이제 54조, 57조에도 디바건 이전이랑 디바건 승계했을 때 뭐 신고를 해야 누구에게 효력이 발생하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얘도 특허랑 다 똑같기 때문에 여기서 힘 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얘도 뭐 조문을 생략할까 하다가 일단 냅뒀는데 한 가지 보신다면은 54조 1항에서 단서 부분에 디바건을 이전할 수 있지만 기본 디자인 받을 수 있는 권리, 관련 디자인 받을 수 있는 권리는 함께 이전해야 된다. 그거 있죠? 뭐 그 정도가 디자인보법에서는 뭐 하나 정도 추가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넘어가시고 그 아래에 디바건 관련된 판례가 몇 가지 나오는데 1번 판례는 좀 마이너한 판례라서 넘어가시고 얘는 뭐냐면 그냥 읽어드리면은 디자인을 창작했을 때 디바건이 발생하죠. 근데 그 디바건은 무채재산권적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이 외계에 구현 고정된 특정 형태의 디자인뿐만 아니라 그 창작 요소가 그대로 반영되어 형태적 가치가 동일한 범위에 있는 디자인에까지 미친다. 즉 내가 어떤 A라는 디자인을 창작했으면 딱 A라는 디자인 하나에 대해서만 내 디바건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고 그와 실질적으로 그 창작 요소를 그대로 하는 뭐 똑같이 생긴 다른 디자인에 대해서도 내 디바건이 미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상식적으로. 그리고 디자인을 창작한 자도 뭐 중요한데 이건 특허랑 똑같기 때문에 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뭐 아이디어만 제공하면 안 된다 뭐 그런 얘기거든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에 공동 창작 관련된 부분도 넘어가겠습니다. 얘도 단순히 돈 주고 자금 대주고 설비 대주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구체적으로 디자인의 신미감에 영향을 주는 어떤 요소를 실질적으로 조언을 해주고 참여를 해야 된다. 뭐 그런 얘기인데 특허도 똑같죠. 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4번이 이제 중요하죠. 4번은 중요한데 얘는 최근에도 기출문제가 한번 나왔어요. 근데 기출문제는 작년에 나와도 또 나오고 이러거든요. 기출 지문들은 1차는 특히나. 그래서 자세히 봐주시면 제목이 출원서상 창작자 허위 기재인데 얘는 출원할 때 뭐 출원인도 적고 대리인도 적고 하고 창작자도 적어야 되잖아요. 근데 출원할 때 창작자를 허위로 기재했다. 다른 사람을 기재했다 하더라도 얘는 네, 무효 사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도 아시겠지만 복습 한번 해보면 갑이라는 사람이 디자인을 창작해서 이 사람이 이제 창작자이고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이 이 디바건을 사온 거예요. 이 사람이 처음에 디자인 창작을 했으니까 디바건을 가지고 있는데 이 디바건을 얘가 승계했습니다. 그러면 디바건은 이제 얘한테 적법하게 넘어간 거죠. 얘는 아까 54조에 따라서 승계돼서 얘가 디바건을 가지고 그리고 얘가 이제 출원을 했어요. 디바건을 가지는 사람이 출원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적법을 해요. 그래서 출원해가지고 아무런 문제 없이 등록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출원을 할 때 저희가 출원서에다가 적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출원인이 누구인지 그리고 얘를 대리해 준 사람이 누구인지 이제 예를 들어 B라인 특허법률사무소 저희 사무소 이름이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누가 대리를 했는지 적어주고 그리고 창작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꼭 적어줘야 돼요. 근데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이 창작한 사람은 얘예요, 얘. 뭐 다른 사람도 아니고 디바건을 승계했다 하더라도 창작한 사람은 따로 있죠. 그래서 창작한 사람은 원래 창작한 요 값을 적어줘야 되는데 을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적어주었다라는 거죠. 자기 아들 이름을 뭐 왜 넣었는지 모르겠어요. 뭐 입시할 때 도움이 되는 게 있으려나? 뭐 어쨌든 어떤 이유로 이제 아들 이름을 잘못 적었는데 이제 등록이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갑이 창작자는 난데 지금 병으로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얘는 무효되어야 된다라면서 무효 심판을 청구를 했는데 이 무효 심판의 결과가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대법원까지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대법원이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창작자를 허위로 기재했다 하더라도 무효 사유는 121조이랑 각호에 어떤 경우에 무효된다라고 명시적으로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창작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무효 사유에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그리고 뭐 출원인도 승계인이 출원을 했으면 뭐 적법하고, 뭐 다른 흠결 사유도 없으니까 창작자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판시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억할 거는 그냥 한 문장입니다. 뭐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줄에 출원서에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라는 사정만으로는 무효 사유가 아니다. 뭐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이제 뭐 2차 시험으로 만약에 넘어가면은 여기서 해줄 얘기가 많겠죠. 뭐 디바건을 승계할 수 있느냐, 뭐 승계한 사람이 출원할 수 있느냐, 뭐 창작자 허위 기재까지 해가지고 뭐 무효 사유는 무엇이냐, 뭐 물어볼 게 많겠지만 일단 1차에서는 창작자 허위 기재는 무효 사유가 아니다. 그것만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그 밑에 문제들 몇 가지 보시면 첫 번째 문제, 창작에 관여한 자가 창작자로 인정받으려면 실질적으로 기여해야지 아이디어만 제공하거나 뭐 개발자의 지시로 도면만 그렸거나 이러면 안 된다. 네, 맞죠? 60회 기출이니까 되게 최근에 기출이 된 건데 이렇게 쉬운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거는 저희가 뭐 설사 디자인보법 공부를 아예 안 했다 하더라도 맞출 수 있는 그런 지문들이잖아요. 이런 지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디자인법이 쉬운 것 같아요. 특허랑 겹치는 게 많아서. 그래서 이제 뭐 최종 정리 강의 그리고 시험이 얼마 안 남았을 때 정말 급하게 보셔야 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기출문제는 다 제외하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최대한 제외한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것도 좀 보여드리려고 좀 몇 개 넣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창작한 디자이너는 디박권을 가지죠. 그리고 이런 창작자의 이름과 주소는 출원서 그리고 국제 출원서 필수적 기재 사항이다. 이제 이렇게 나오면 헷갈리죠. 뭐 출원서에 적어야 되는 건 알겠지만 국제 출원서에 적어야 되는지는 저희가 암기를 해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얘는 맞습니다. 네. 네, 국제 출원서에도 창작자를 기재해야 됩니다. 그게 밑에 해설 보시면은 밑에서 한 네 번째 줄 끝에 제 175조라는 게 있는데, 나중에 175조 가보시면 국제 출원을 할 때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 이제 창작한 사람의 성명이나 주소를 기재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평상시에는 기재 안 해도 되다가 지정국이 요구하는 경우, 여기서 말하는 지정국은 이제 뭐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나 그런 지정국 개별 국가에서 요구할 때는 창작한 사람을 기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런 거는 사실 뭐 꼼꼼하게 안 보셨으면 헷갈리기 쉬운 문제인데 한번 기출된 건 반복 나오니까 한번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창작자인 디자이너로부터 디박권을 승계한 승계인에 의해서 디자인이 출원되었을 때 출원서에 디자인 창작자가 사실과 다르게 허위 기재되어 있다라는 사실로 거절되지 않죠. 네, 거절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지금 말씀드렸던 이 판례는 무효와 관련된 판례지만 거절에 관련된 판례는 아니었어요. 근데 뭐 똑같은 논리로 거절 사유도 없으니까 거절 이유도 아닐 겁니다. 그리고 넘어가서 법인의 모든 직원들이 공동 창작했을 때 디박권은 법인이 된다. 법인도 인격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인이 디박권을 가진다. 네, 아닙니다. 디박권은 디자인을 창작한 사람이 가져가기 때문에 모든 직원이 공동으로 디박권을 가집니다. 그리고 디박권이 공유일 때 다른 공유자의 동의가 있으면 자기 지분에 대해 질권 설정할 수 있다. 뭔가 동의가 있으면 이전할 수 있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할 수도 있지만 디박권은 물권적 권리가 아니라서 질권 설정할 수 없죠. 네, 그런 거 주의하시고, 그리고 이런 것도 좀 헷갈릴 것 같아요. 다음 문제가 이제 디박권이 소멸하는 경우인데 좀 옛날에 기출된 거라 중요도는 많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는 기출이 안 되었기 때문에 중요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또 나오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보시면 디박권은 등록 결정이 되어서 설정 등록되면 소멸한다. 또 그 아래 디자인 등록 출원 후 디자인을 취하했을 때 디박권은 소멸한다. 이게 다 기출이거든요. 근데 디박권이 소멸하냐 안 하냐는 디박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디박권은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권리거든요. 근데 이미 등록되어서 설정 등록까지 돼버렸으면 디자인을 등록받을 수도 있는 권리는 없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디자인 등록 받았으니까. 그래서 소멸되는 게 맞고요. 그 아래에 있는 취하했을 때 디자인을 취하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건 아니죠.
취하했다 하더라도 다시 출원해서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디바건이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디자인 등록 받고 거절 결정이 확정되었다. 이러면은 다시 출원해서 이제 등록 못 받죠. 그러면 디바건이 소멸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죠? 아니면 뭐 출원을 했는데 거절 이유가 통지되었다. 그것만으로는 디바건 소멸 안 되죠. 왜냐면 다시 대응을 해서 등록을 도모할 수 있으니까. 약간 그런 관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디바건이 소멸했냐? 이거는 좀 처음 보시면 헷갈릴 수 있어서 한번 문제를 가지고 와봤고, 그리고 이제 기타 총칙이 나오는데 뭐 4조부터 나머지 32조까지 뭐 공동대표 뭐 이런 여러 가지 총칙이 있어요. 근데 얘는 뭐 기출도 많이 안 나오고 디자인 특이한 내용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안 봐도 됩니다. 최종 정리한 입장에서는 안 봐도 됩니다. 넘어가시고 11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네, 11페이지는 등록 요건이랑 이제 출원에 나오는데 첫 번째 디자인의 동일 유사 부분을 보시면 첫 번째 파트가 물품의 동일 유사입니다. 얘도 중요한데 기출이 생각보다 많이 안 되었어요. 뭐 49회, 59회 많이 안 되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판례죠. 판례. 이 판례가 가장 중요하고 얘도 좀 나눠서 보시면 좋은데요. 일단 첫 번째 파트는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라고 할 거면 물품이 동일 유사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문구 아시죠? 두 번째 문구는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용기 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죠? 이게 두 번째 문구.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용기 거에 따라 판단한다. 그리고 세 번째 문구는 그 세 번째 줄 중간에 물품 구분표는 사무 편의를 위한 것으로 동종 물품을 법정한 것이 아니다. 이건 상표에도 비슷한 개념이 있죠. 네, 그리고 마지막은 밑에서 두 번째 줄 중간에 네 번째 문단은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더라도 뭐 형상, 모양, 색채들의 결합에 유사하고 서로 섞어 사용할 수 있으면 유사 물품이다. 여기까지. 즉 용도와 기능이 상이하면 원칙적으로 비유사 물품이죠. 하지만 서로 섞어 사용할 수 있으면 혼용 가능성이 있으면 유사 물품이다. 그래서 요 네 가지 체크하시고 요 네 가지 가지고 시험 문제로 이제 반복해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디자인의 동일 유사는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한다. 물품의 동일 유사는 용기 거에 따라 판단한다. 물품 구분표는 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용도와 기능이 상이해도 혼용 가능하면 유사 물품으로 볼 수 있다. 이 네 가지 보시면 되고 그 아래 심사 기준에서는 동그라미 3, 4, 5번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에서는 비유사 물품이더라도 혼용할 수 있으면 유사 물품이다. 아까 판례랑 비슷하죠? 그거 하나. 두 번째, 그 동그라미 4번은 완성품과 부품은 용도가 서로 다른 비유사 물품으로 본다. 이렇게 심사 기준이 명시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암기하고 있었던 거지만 심사 기준이 실제로 명시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다만 부품의 구성이 완성품에 가까우면 양 물품은 유사 물품으로 본다. 이거까지 잘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시험 문제로 자꾸 나오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5번 형틀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유사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 이것도 시험 문제로 나옵니다. 네, 밑에 문제 몇 가지 보실게요. 첫 번째 문제, 디자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그리고 물품과 일체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디자인이 동일 유사하다라고 하려면 물품이 동일 유사해야 되고 물품의 동일 유사는 용기 거에 따라 판단한다. 네, 아까 그 판례 문구 그대로죠. 그리고 양가로 2번, 물품의 동일 유사 여부는 거래 통념상 동일 유사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라는 부분이 잘못되었죠. 용도, 기능, 거래 실정까지 같이 고려를 하죠. 네, 이렇게 판례 가지고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양가로 3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행규칙의 물품 구분표는 사무 편의를 위한 것이다. 그래서 같은 유라도 비유사한 물품일 수 있다.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참고로 지금 현행법에는 시행규칙 물품 구분표라는 게 없어요. 네, 이것도 2019년에 개정이 된 건데 종래에는 시행규칙 별표 4에 물품 구분표라는 게 있어서 1류는 뭡니다, 2류는 뭡니다, 3류는 뭡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다 안내를 해줬는데 이거 없앴죠. 시행규칙에 있는 물품 구분표를 없애고 로카르노 협정에 로카르노 협정에 가보시면은 이제
인류, 클래스 1은 뭡니다. 클래스 2는 뭡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협정에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그냥 그대로 따라오도록 법이 좀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종래에는 뭐 디자인법상 물품은 시행규칙 별표 4에 기재된 물품 규범을 따른다 이런 규정이 있었는데 그게 삭제되고 로카르노 협정에 따른 물품류에 따른다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별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이게 종래 이게 로카르노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진짜 실제로 이렇게 클래스 1, 2, 3, 4에서 있거든요. 근데 종래에는 이거를 우리나라 그 특허청 행정 직원들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번역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어요. 근데 이렇게 가지고 오는 과정, 뭐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도 발생할 수 있고 하니까 사실상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오는데 이런 불필요한 행정 작업도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좀 오류도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그냥 이거 없애자. 그냥 요거 요즘 사람 다 영어 잘 하는데 그냥 요거 그대로 따라가도록 하자라고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이런 게 문제로 나오진 않겠죠?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뭐 4번, 5번은 비유사 물품이더라도 혼용할 수 있으면 유사 물품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네, 넘어가도록 하고 디자인의 동일 유사 여기는 뭐 시험 문제로 굉장히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뭐 매년 나오네요. 매년 최근 한 5년 동안 계속 기출되었는데 뭐 올해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디자인의 유사 판단 판례는 여기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판례만 보시면 되는데 이 판례는 뭐 뭔가 틀리게 함정을 내서 문제를 만들기가 어려워요. 네, 되게 뻔한 판례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 몇 번 보시면 어렵지 않게 다 맞추실 수 있는데 하나 같이 볼게요. 일단 일반적인 판단 방법은 아시는지 한번 체크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등록 디자인을 구성하는 개개의 형상 모양이 공지공용에 속하더라도 이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면 유사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네, 네, 뭐 그렇고요. 네, 공지되어 있더라도 새로운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면 유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네, 그렇고 요부 관찰, 이것도 아시죠? 디자인을 구성하는 부분을 분리하여 대비 관찰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대비 관찰해야 된다. 따라서 보는 사람의 마음에 환기될 미적 느낌과 인상이 유사한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는데 성질, 용도, 형태 등에 비추어 사람의 시선과 주의를 가장 끌기 쉬운 부분을 중심으로 대비 관찰한다. 네, 요게 요부 관찰에 관한 법리죠. 잘 아실 건데 이 지문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면 심사관의 특허청의 심사관의 심리감의 차이가 생기게 하는지 여부 이게 틀렸죠. 일반 수요자 관점에서 봐야 되죠. 이런 거는 알고도 틀리는 지문이라서 항상 주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넘어가시고 공지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 네, 얘는 판례가 되게 많은데 제가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기출문제가 되게 많은데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요거서 기출이 되게 많이 돼요. 디자인의 유사 판단 기준은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되므로 뭐 맞죠? 근데 공지 부분을 포함하는 경우에 유사 판단에 있어서도 등록 요건 판단 시, 심의 판단 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 요거 잘못되었죠? 이게 되게 최근에 기출된 건데 되게 좋은 문제예요. 이게 공지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그 공지 부분을 어떻게 취급할 거냐 그게 등록 요건 판단할 때랑 침해 판단할 때랑 다르게 적용되죠. 네. 밑에 판례 보시면 첫 번째 2045 2987 판례는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인데요. 이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에는 이런 공지 부분이 있어도 밑줄친 부분 보시면 그 구성 요소 중 공지 형상이 있다 하더라도 특별한 신비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가 되지 못하지 않는 한 이것까지 포함해서 관찰. 그래서 등록 요건 판단할 때는 포함해서 관찰 이렇게 기억하셔야 되고 권리 범위 판단할 때에는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판단 결과가 아예 달라집니다. 이거 가지고 시험 문제로 되게 잘 내요. 막 문제를 바꿔서 내죠. 뭐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등록 요건 판단할 때 그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이러면 잘못된 거예요. 말이 되게 그럴싸한데. 그래서 기출문제 뭐 나중에 조금 더 보시면은 이제 문제가 항상 뭐 디자인의 유사 판단은 어찌 하면서 공지 부분이 있을 때 얘네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근데 여기 항상 어딘가에 권리 범위 판단할 때에는 라고 이 권리 범위라는 키워드가 항상 들어가 있어요. 어딘가에 기출문제 보시면. 그래서 권리 범위라는 얘기가 나오면
공지 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한다 이렇게 하면 맞는 건데 이제 문제가 이제 여기서 이 공지 부분을 함께 포함해서 관찰해야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는 뭐 잘못된 거죠. 틀린 거죠. 네.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 뭐 제가 다 생략을 해놨지만 기출문제 원본 한번 보시면은 다 어딘가에 딱 권리범위라는 단어 하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무조건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된다라고 봐야 맞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권리범위라는 얘기가 없고 뭐 등록 요건 판단할 때 뭐 다른 말로 심사관이 판단할 때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등록 요건은 심사관이 판단하니까 뭐 권리범위는 심판에서 판단하는 거니까 뭐 심판관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심사관이 뭐 유사 판단을 할 때 혹은 뭐 등록 요건을 판단할 때 유사 판단을 할 때 이럴 때에는 이 공지 부분을 포함해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고 구별해서 보시고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한 문장으로 좀 멋있게 만들어 놓은 게 이 60회 기출 문제고요. 네, 침해 판단, 등록 요건 판단 다르게 적용되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거죠. 네, 넘어가시고 양가로 4번에 당연히 있어야 될 부분 내지 기본적 기능적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도 낮게 평가하는 거 아시죠? 네, 결론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또 양가로 5번에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형상 또는 공지의 형상도 중요도 낮게 평가해야 되는 거죠. 네. 여기는 공지 형상까지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제 그것까지 포함해서 관찰해야 된다라고 해야 맞는 지문이고요. 여기서는 양가로 5번 주의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부분 넘어가셔서 6번, 양가로 6번의 형태 변화 참작 여기도 보시면 뭐 뭔가 형태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그 형태 변화도 참작해서 유사 여부 판단을 하죠. 네. 형태가 변화할 때는 형태 변화를 참작해서 유사 여부 판단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형태가 변화할 때는 변화 전후 각각 대비해서 판단해야 된다. 이런 거 결론만 쭉쭉 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또 보는 방향에 따라 미감이 달라지는 경우 양가로 7번 이때는 같게 느껴지는 방향으로 두고 대비 관찰해야 되죠. 네. 결론만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다음 페이지 거래지 미감 얘는 거래할 때 사용할 때 모두 신미감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사용할 때 신미감뿐만 아니라 거래할 때 신미감도 같이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여기서 주의하실 거는 그 문제 한번 보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라는 부분이 잘못되었어요. 그렇죠?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사용할 때의 외관이 아니라 뿐만 아니라고 해야 되죠. 둘 다 사용할 때, 거래할 때 모두 고려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좀 틀리게 낼 수도 있고 색채의 구성 부분을 보시면 얘는 족구공 팔레 요거 하나만 문제 나오거든요. 보시면은 대비되는 두 디자인이 형상 모양이 모두 동일하고 색채의 구성도 바탕색으로 된 거, 채색된 부분 이게 기본적으로 채색 구도가 동일하다면 채색되어 있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점만으로는 유사한 디자인으로 봐야 된다라는 결론. 족구공 유사 판단의 결론은 유사입니다. 양 디자인은 유사. 아시죠? 그리고 10번 옛날부터 흔히 사용되고 구조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수 없는 부분의 유사 범위는 좁게 봐야 되죠. 유사 범위를 넓게 본다, 좁게 본다라는 거는 좁게 본다라는 거는 기존에 유사한 게 많았어가지고 많이 유사해야 유사한 걸로 봐준다는 게 유사 범위를 좁게 본다라는 거잖아요. 따라서 옛날부터 흔히 있었고 뭔가 특별하게 변화시키기 어려운 이런 디자인은 많이 유사해야 유사한 걸로 봐준다는 거니까 유사 범위를 좁게 봐야 된다고 하겠죠. 네. 그리고 기타 판단 법리 보시면 글자체 디자인은 당연히 이런 글자체 디자인의 고유한 특성을 참작해서 유사 여부 판단해야 되겠죠. 네, 넘어가시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제 보시면은 얘는 뭐 화상 디자인 문제라기보다는 일반적인 디자인이랑 똑같은 건데 화상 디자인의 유사 여부 판단에서 공지 영상에 독특한 모양이 있다면 당연히 모양에 비중을 두어야 되겠죠. 상식적으로. 화상 디자인만이 아니라 모든 디자인 마찬가지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 보겠습니다. 여기 부분도 기출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공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한 이론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고 이제 디자인보법에서 공업상 이용 가능성이 흠결되는 경우에 대한 예시 정도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는
그래서 밑에 보시면 흠결 유형, 흠결 취급 넘어가시고 관련 판례 하나만 체크해 주세요. 관련 판례. 관련 판례가 좀 길게 나와 있는데 요지는 첫 번째 줄에 출원서에 첨부된 도면에 서로 불일치한 부분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밑에서 세 번째 줄에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디자인의 요지를 충분히 특정할 수 있는 경우,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은 이거는 공업성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볼 수 있죠. 도면을 첨부했는데 도면 상호 간에 불일치한 부분이 있어서 이러면 당연히 구체성 흠결이거든요. 그러면 333조랑 본문 위반이고, 하지만 약간의 경미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충분히 이 디자인이 뭔지를 특정할 수 있으면 공업상 이용 가능성 있는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이 판례가 2004 후 21, 23 판례잖아요. 대법원 판례잖아요. 이 대법원 판례가 결국은 이제 무효심판이 걸렸던 판례예요. 무효심판이라는 거는 일단 등록이 되었는데 얘를 이제 권리를 소멸시키겠다라는 그런 판례가 이제 무효심판인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33조랑 본문 위반, 누군가가 이제 무효 사유로 도면을 누가 제출했을 때 이 도면 상호 간에 야, 여기 조금씩 다르게 생겼네, 이거 서로 상호 간에 불일치하네, 이거 권리 무효되어야 돼 라고 주장을 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대법원 판례가 나온 취지가 이렇게 등록이 된 권리에 작은 도면 실수가 있다는 이유로 권리를 무효로 시킨다면은 권리자한테 좀 너무 가혹하다. 그리고 그런 이유가 디자인은 정정제도가 없잖아요. 등록받고 나면은 이런 무효심판에 대응해서 살짝살짝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조금 뭔가 하자 있는 거 가지고 권리를 무효로 시키는 거는 디자인권자에게 너무 가혹하죠. 그래서 이런 도면의 경미한 하자를 이유로 무효시키는 거는 좀 방지를 해주고 있어요. 따라서 약간의 이런 경미한 하자, 좀 표현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이 디자인이 뭔지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있겠다면 무효로 하지 않겠다라는 게 이 판례입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로 이제 잘 나오는 판례라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시고, 그리고 공생동양 부분에서 2번 목차에서 판례는 뭐 중요한데 다 아시는 거니까 넘어가고요. 심사 기준에서 기억, 니은 부분만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왠지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데, 부분 디자인도 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물품이 기계나 수공업적 방법으로 반복 양산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되게 당연하 보이지만 이게 시험 문제로 잘 나오는 이유가 부분 디자인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고자 하는 대상은 부분이잖아요. 양말의 뒷굽.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이런 양말의 뒷굽은 뭐 공장에서 반복 생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이거를 시험 문제로 잘 내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부분 디자인에서 보호를 받고자 하는 물품은 이제 부분은 그 양말의 뒷굽이지만 출원할 때에는 보호 대상을 양말이라고 통상의 거래 대상이 되는 물품을 지정해야 되죠. 그럴 경우에는 그 통상의 거래 대상이 되는 그 물품 자체는 공생동양 가능해야 되니까 요게 시험 문제로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기억 체크해 주시고, 니은번에도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화면 디자인은 전원이 공급되었을 때 아니면 터치를 했을 때 뭔가 화면에 잠깐 나타났다 없어지는 그런 모양이잖아요. 이런 경우도 이거를 뭐 반복해서 생산하고 반복해서 양산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느냐라는 물음이 있지만 얘도 괜찮다라고 그렇게 그냥 취급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심사 기준입니다. 이거 두 개 기억하시고, 뭐 흠결의 유형도 보셔야 되는데 얘는 뭐 자연물, 순수 미술, 서비스 디자인 이런 것들이라서 잘 아실 겁니다. 자연물, 순수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넘어가시고요. 여기 부분은 이제 나머지 부분은 한번 혼자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이제 공업성 흠결되는 경우가 심사 기준 보면은 굉장히 많아요. 한 몇 페이지 걸쳐서 나오는데 그거를 다 보기에는 저희가 비효율이고, 제 생각에는 좀 컴팩트하게 공부하신다면은 최소한 기출 문제로 나와 있는 정도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공업성 흠결에 대해서 이제 중요한 거 위주로 기출 문제 나와 있으니까 요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서 저희가 봤던 거랑 많이 겹칩니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 19페이지 가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양가로 1번부터 7번까지 문제 쭉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디자인의 설명에 뭘 기재해야 되냐, 뭐 잘못 기재하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양가로 1번 보시면 교량이나 가옥 등 토목 건축 용품에 관한 디자인인데 대량 생산 가능성이나 운반 가능성에 대해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된대요. 근데 적지 않았대요. 이거 잘못된 거 너무 상식적이지 않나요? 잘못된 것처럼 보이죠? 뭐 그런 거.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은 어렵지 않게 다 아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심사 기준 예시를 다 보는 거는 좀 비효율일 것 같고, 여기 기출된 것만 눈으로 한번 쓱쓱쓱쓱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 가셔서 신규성 부분을 보겠습니다. 신규성도 내용은 다 아실 거고, 조문에서 하나 체크하신다면 3호. 요거는 특허랑 다르죠? 공시된 디자인과 유사한 디자인까지 등록을 주지 않습니다. 신규성. 이거 체크하시고, 신규성 판단 기준 넘어가시고, 상실 사유에서도 몇 가지만 체크할 겁니다. 1호에서는 니은 리을. 니은 리을 체크하시면, 니은번. 국내에 공지된 디자인이라 함은 다수에게 인식될 필요는 없죠.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기만 하면 되죠. 이건 뭐 특허랑 비슷합니다. 그 정도. 그리고 리을번.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을 심사관의 착오로 호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 근거로 첨부해서 의견 제출 통지를 한 경우 공지 디자인에 해당한다. 이때 12개월 이내에 출원해야 된다. 요것도 이제 심사 기준에 나와 있는 표현이라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데, 이렇게 갑이 A라는 디자인을 출원을 했는데 심사를 이제 받고 아직 등록은 안 되었어요. 근데 을이 B라는 디자인을 출원을 했는데 이제 심사를 받는 중에 A랑 B랑 유사한 거예요. 유사하면은 얘는 46조 1항의 거절 이유가 나오죠. 거절 이유가 통지되어야 되는데, 뭐 저희는 1차에서 그냥 이렇게만 기억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실무적으로 가면은 거절 이유가 있어서 죽어야 된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럼 심사관은 언제 거절 이유를 통지하냐를 봤을 때, 지금 얘가 공개도 되기 전에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안 돼요.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라는 거는 이 거절 이유 안에 이제 A라는 디자인에 의해서 46조 1항 위반의 거절 이유가 있습니다. 뭐 언제까지 의견을 제출하세요.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받을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지금 아직 공개도 안 된 A라는 디자인이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이렇게 거절 이유가 통지되었다는 건 A라는 디자인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가 되어 버렸다는 셈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거절 이유를 통지하면 안 돼요. 일단 얘를 심사 보류시켜 놓고 얘가 공개되거나 뭐 선출원의 지위가 확정이 되었을 때 이제 그때 거절 이유를 통지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심사 기준은 실수로 심사관이 이 거절 이유 통지를 해버린 거예요. 이 A를 첨부해서. 그러면 A라는 디자인은 불특정 다수인인 을에게 공개가 되어버린 거니까 얘는 그 33조 1항에서 말하는 공개된 디자인에 해당하는 걸로 보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제 제출원하려면 이라는 거는 이렇게 공개가 되었어요. 근데 얘를 이제 봤더니 얘가 A를 취하했어요. 내가 지금 좀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A라는 디자인보다는 A' 조금 다르게 생긴 A'이라는 디자인을 등록받는 게 난 더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A'을 출원을 했어요. 그러면 이 출원은 이 공개된 디자인으로 인해서 신규성 위반이에요. 억울하긴 하죠. 심사관이 잘못해놓고. 그렇지만 어쩔 수 없이 이럴 때는 공개된 디자인으로부터 신규성 위반에 해당하니까 이때는 이 공개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출원을 하면서 신규성 상실 예외 주장을 해라. 그래야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는 걸로 봐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그게 요 리을번입니다. 리을번. 요거 아직 기출이 제 기억으로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이것도 심사 기준에 정확하게 나와 있는 얘기니까 좀 기억하셨다가 문제 나왔을 때 잘 풀어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2호에서는 디귿 리을번 체크해 주시길 바랍니다. 디귿 리을. 디귿번은 신규성 판단에 있어서 등록 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결국에 이제 공지된 디자인이겠죠. 그 대비되는 디자인은 반드시 형태 전체를 모두 명확히 할 필요는 없어요.
자료의 표현이 부족하더라도 경험칙에 의해서 특정할 수만 있으면 됩니다. 네, 요거 판례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리을번.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당해 디자인의 내용을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지게 되어 공지되었다라고 본다. 공보가 발행되어야만 비로소 공지되었다라고 볼 수 없다. 여기서의 키워드가 이제 그 등록일 이후인데요. 그 등록일 이후라는 게 좀 더 풀어서 얘기하면 설정 등록일입니다. 설정 등록일. 이것도 항상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건데 한번 빠르게 말씀을 드리면, 출원을 하고 나서 심사를 받고 이제 거절 이유가 없으면은 등록 결정을 내려주겠죠. 근데 등록 결정 내려졌다고 등록되는 게 아니라, 등록 결정 받은 출원인이 등록료를 납부하면, 등록료를 내면은 그때 설정 등록이 된다. 이때부터 얘가 독점적 권리를 가져간다. 그리고 나서 특허청이 한 하루 이틀 정도 행정적인 절차를 거쳐서 이 디자인을 홈페이지에 올려주는데, 그거를 이제 등록 공보를 발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세 가지 절차가 있고, 등록 결정이 되었다라는 것은 세상에 공개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아직까지는 값만 알고 있어요. 값이랑 심사값만. 근데 이제 등록 공보가 발행되었다라는 건 33조 1항 2호에 홈페이지에 게재된 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디자인으로 보는 거고, 문제는 이 설정 등록을 어떻게 취급할 것이냐인데, 법에는 규정이 없고 판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봤던 이 판례가 반드시 등록 공보가 발행되어야 공개되는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설정 등록이 있으면 심사관의 비밀 유지 의무도 사라지고 뭐 열람 청구할 수도 있으니까 이때부터 공개되는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이 판례. 네, 그래서 이 개념을 잘 알아두셔야 뭐 나머지 다른 이어지는 개념도 잘 파악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리을번 기억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서는 뭐 미음번 정도 기억하시면 되죠. 카탈로그. 네, 제작되었으면 반포된 걸로 간주. 아시죠? 그리고 넘어가시고 구체적 적용 사례, 요거 1번, 2번, 3번 정도 기억하실게요. 이것도 심사 기준에 다 있는 거거든요. 결론만 보고 넘어가시면 1번. 인터넷상에 공지된 타인의 디자인이 과거에 인터넷으로 접속 가능했는데 뭐 지금은 볼 수가 없는 상황이다. 뭐 싸이월드 같은 경우. 그러면 네, 싸이월드를 아실지 모르겠어요. 싸이월드 옛날에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그래도 공지된 걸로 본다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2번, 3번 같이 보셔야 되는데, 출원된 디자인이 지금 신규성 상실, 창작성 상실 이유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2번은 하나의 인용 참증, 즉 하나의 공지 디자인으로부터 신규성, 창작성이 같이 위반되는 경우이고, 3번은 A라는 디자인으로부터 신규성 위반, B라는 디자인으로부터 창작성 위반,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럴 때 하나의 인용 참증으로부터 신규성, 창작성 위반이라고 하면 원칙 신규성 거절 이유만 통지한다. 이게 원칙이죠. 그리고 그 신규성 거절 이유가 해소되면 그 다음에 창작성 거절 이유를 통지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그 오른쪽 박스에서 밑에서 뭐 세 번째 줄 정도 보시면, 신규성에 관한 거절 이유를 주의적 거절 이유, 창작성에 관한 거절 이유를 예비적 거절 이유로 제시해서 한 번에 통지할 수도 있대요. 예외적으로. 그래서 원칙 예외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 주의적 거절 이유, 예비적 거절 이유가 뭐 1차 거절 이유, 2차 거절 이유 이렇게 보시면 돼요. 1차 거절 이유가 해소돼도 2차 거절 이유가 있다. 뭐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 번의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번. 인용 참증이 다를 때에는 이제 각각 다른 인용 참증에 근거한 거니까 A를 위반으로 신규성, B를 위반으로 창작성, 거절 이유를 함께 통지합니다. 네. 아시죠? 차이. 그렇게 기억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박스는 개별적으로 뭐 안 보셔도 되고 보지 마시고, 그 밑에 판례 위주로 볼게요. 신규성은 이렇게 판례 문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한번 첫 번째, 반포된 간행물에 게재된 그 디자인의 게재 정도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육면도 참고사시도 모든 게 기재되어 있어야 된다. 요건 아니죠. 일부 기재가 없더라도 경험칙에 의해서 판단할 수 있으면 괜찮다라고 했잖아요. 넘어가고 다음 문제에서 디자인은 그 등록일 이후 이거 설정 등록. 네,
공지된 걸로 보는 게 타당하죠? 네, 맞는 거. 다음 문제. 이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판례. 해당 디자인과 동일한 형상 모양의 물품을 출원일 이전에 동종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이 있다. 여기서 키워드는 동종업자. 네, 동종업자에게 납품했으면 얘는 이제 신규성 상실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넘어가시고 동종업자라고 하더라도 비밀 유지 의무가 없는 사람이니까 신규 상실되고요. 다음에 카탈로그가 제작되었으면 구체적 증거가 없어도 이제 반포된 걸로 보죠. 네, 맞는 거. 그리고 2번. 무효로 시킬 수 있는 자료가 유일한 상황인데 그 자료가 진정 성립을 인정하기 어려울 상황이래요. 당연히 공지된 걸로 볼 수가 없겠죠. 진정 성립인지 모르니까. 네, 이런 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문제. 진정 성립을 받는다면 이제 유사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증거 자료가 있대요. 그러면 당연히 성명을 해야 되겠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분명히 물어봐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도 않고 바로 유사 판단을 해버렸다면 위법하다. 네, 이런 판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보시면 그 카세트 테이프 수납 케이스, 이것도 키워드만 보시면 바로 정답이 나와야 돼요. 카세트 테이프 수납 케이스에 관련해서도 공지된 걸로 볼 수가 없죠. 신의칙상. 네. 이것도 어떤 판례인지 아실 겁니다. 네, 뭔가 내 디자인을 의뢰한 사람이라면, 의뢰자라면 창작자가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했다 하더라도 의뢰인은 신의칙상 비밀 유지 의무가 있기 때문에 공개된 걸로 볼 수는 없다. 네, 자기와 협력하는 다른 디자이너에게 보여줬다 하더라도 그 디자이너도 신의칙상 네, 공개된 것으로 보면 안 된다. 비밀 유지 의무가 있다.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철도용 거리 표지판. 이것도 키워드만 보고 답이 나와야 돼요. 공지된 걸로 봐야 되죠. 철도에 세워두는 표지판인데 이것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막 볼 수 있으니까 공지된 걸로 본대요. 그리고 부품 제조사가 자동차 회사로부터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한 형식 승인 의뢰서. 이것도 네, 키워드만 보고 답이 나오셔야 되는데 얘는 반포된 간행물이라고 볼 수가 없죠. 이런 형식 승인 의뢰서는 공개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공개된 걸로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음, 선행 디자인들이 등록 디자인과 대비 가능할 정도로 파악 특정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주장을 배척하려면 당연히 그 전체적으로 파악 가능할 보충할 기회를 주어야 되겠죠. 네.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심결은 행정처분이고 그에 대한 불복소송은 행정소송이다. 네, 맞습니다. 넘어가시고요. 그리고 25페이지에 형과 형틀로부터 만들어지는 물품은 용도와 기능이 다른 비유사 물품이다. 아까 앞에서 봤었죠. 그래서 일방의 공지로 타방의 신규성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신규성은 유사한지가 문제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음 문제, 이런 것도 헷갈리는데 전사지가 공지되었을 때 전사지의 모양이 전사된 물품, 신규성이 상실되나? 네. 그러니까 뭐 A라는 캐릭터가 그려져 있는 전사지가 세상에 공지되어 있는데, 스티커가 공지되어 있는데 그 캐릭터가 표현된 물품은 신규성 상실 안 되죠. 네. 비교 대상이 지금 전사지랑 물품이니까 전사지랑 물품은 비유사한 거잖아요. 네. 이런 것도 주의해 주시고 양가로 2번 똑같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일반인이 관람하는 미술품 전시회에 전시된 그림과 동일한 형태의 벽지에 관한 디자인이 출원되었다. 여기서 비교 대상은 그림이랑 벽지죠. 그림이랑 벽지. 지금 전시된 그림이 공지된 거고 출원한 게 벽지잖아요. 그러면 그림이랑 벽지랑 지금 둘 다 비유사한 디자인이라서 네, 신규성 상실되지 않고, 그걸 넘어서 일단 전시회에 그려진 그림 자체가 모양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상 디자인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림 자체는. 네, 그냥 뭐 페인트 칠해져 있는 모양이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어떤 형상이 없죠, 형상이. 네, 그래서 법상 디자인으로 성립하지도 않기 때문에 공지된 디자인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네, 그리고 그림이랑 벽지 자체도 전혀 비유사한 거기 때문에 네, 공지된 걸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례. 교수가 창작한 디자인을 가지고 강의를 했대요. 이건 공지된 걸로 봐야 되겠죠. 그리고 다음 판례. 박사 학위 논문의 경우에 인쇄시나 대학원 당국에 제출 시 또는 논문심사위원회에서 인준 시에 곧바로 공지된 걸로 보기 어렵다. 네, 어렵다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그런 것만으로 공지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다음 페이지 보실까요? 판례에 위에서 세 번째 줄 공공도서관, 대학도서관에 입고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공지된 걸로 보는 거지 이렇게 심사 과정에서는 공지된 걸로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기출문제는 아닌데 아까 말씀드렸던 공개되지 않은 선출원 디자인의 도면이 후출원에 대한 거절 이유의 근거로 첨부되었다. 이거 공지된 걸로 본다라고 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창작성까지 볼게요. 창작성 보시면 개념은 다 아실 거고 여기서 판단 기준의 주체적 요건 하나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 이거 빼고는 전부 다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판단해요. 근데 이 창작성만 그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네, 요거 하나 좀 다르니까 요거 좀 시험 문제로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창작 그 판단 방법에서 두 번째 칸에 있는 창작 수준 판단 요거 그냥 체크만 해주시고요. 네, 중요한 판례이긴 한데 시험지로 나와도 바꿔서 나오기 어려운 부분이라 창작 수준은 알려진 분야,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 일반적 경향 등에 비추어 판단한다. 그냥 그렇게 그냥 읽고만 넘어가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가셔서 다 넘어가시고 맨 마지막에 있는 신규성 상실 예외 그거 하나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거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 앞에서 설명했던 부분이랑 비슷합니다. 호출원 거절 참증으로 인용된 미공개 선출원 디자인 얘는 지금 공개된 거죠. 네, 공지되었고 그 공지된 디자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다시 출원했을 때 신상의 주장을 해야 창작성 판단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거는 요런 얘기죠. 아까 앞에서 지금 이렇게 후출원 디자인에 대한 인용 참정으로 제시되어서 공개가 되어 버렸다면은 얘는 이제 공개된 디자인에 해당하고 나중에 A를 취하하고 A''을 출원한 게 아니라 만약에 그냥 A를 취하 안 했다 하더라도 이제 A랑 또 다른 디자인이랑 결합해가지고 어떤 새로운 디자인을 또 새로 창작했을 수가 있잖아요. A랑 공지된 거랑 또 다른 디자인을 결합해서 새로운 디자인을 창작하고 얘를 출원할 수도 있잖아요. 이때도 이 공개된 디자인으로 인해서 유사하지는 않으니까 신규성이 문제가 안 되더라도 A라는 디자인이 공개되었으니 조금 뭐가 달라진 것만으로는 창작성이 부정이 된다라는 거절 이유가 통지가 될 수도 있겠죠. 네, 이럴 때에도 당연히 1년 이내에 신상이 주장을 하면 봐줄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방금 요 얘기입니다. 이런 게 좀 반복해서 나오죠. 이런 실수가 종종 있나 봐요, 심사관들이. 그리고 창작성 상실 사유는 다 아시니까 넘어가고 증거 제시 의무도 기출이 많이 안 되어서 한 번쯤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너무 쉬워요. 왼쪽 박스가 뭐냐면 공지 디자인의 기초에서 용의 창작 가능하다라고 심사관이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흔한 창작 수법이다 라는 이야기로 창작성 거절 이유를 통지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그 공지 디자인이 무엇인지 흔한 창작 수법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너무 명백한 공지 디자인이거나 너무 명백한 창작 수법이면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된다. 다 원칙과 예외. 그래서 상식적인 얘기라서 체크 안 하고 문제 처음 봐도 푸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고요. 품절시 취급도 넘어가고 뒤에 기출문제 몇 가지 같이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기출문제는 판례 그대로 나온 거라 넘어가고 다음 문제 중간에 있는 문제 보시면 33조 2항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33조 1항 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디자인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데 이때 각 호에 해당하는 디자인 각각에 의하여 용이 창작 가능한 디자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논점은 공지 디자인의 결합에 의해서 용이 창작 가능한지를 판단하는 거. 판단할 수 있죠. 근데 공지 디자인 각각에 의해서
용익청작 가능한지 판단할 수 있냐? 판단할 수 있어요. 네. 다시 말해서 공지된 디자인 각각에 의해서 또는 공지된 디자인들을 결합해서 용익청작 판단할 수 있다. 이게 뭐 당연하지만 기출문제로 나온 이유가 중간에 한번 개정이 되어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종전에는 공지 디자인을 복수기의 공지 디자인이 결합되었을 때 용익청작 가능한지 이것만 판단을 했고 각각에 의해 가능한지는 판단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창작 수준이 우리나라도 높아지면서 각각에 의해 용익청작 가능한지도 판단할 수 있도록 바뀌어서 얘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마지막 판례도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공지 디자인 주지 형태를 결합해서 용익청작 판단할 수 있는데 이때는 알려진 분야, 관련성, 외관적 특징의 관련성, 일반적 경향에 비추어 판단한다. 네, 뭐 그런 판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셔서 네, 이것도 판례인데 이것도 너무나 쉬운데요. 주지의 형상, 모양 등에 의한 용익청작은 기본적 형상이나 모양 등에 의해 물품의 디자인을 구성하는 것이 그 디자인 분야에서 통상 행해짐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 형상, 모양에 의해서 구성하는 게 과거에 전혀 없었다. 그러면 용익청작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아무리 기본적인 형상 모양, 원기둥이든 뭐 정육면체든 기본적인 형상 모양이라도 과거에 전혀 없었으면은 쉽게 창작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없다라는 판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판례는 넘어가시고 네, 밑에서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도 용익청작의 판단의 주체적 기준은 통상의 지식을 가진 디자이너. 뭐 당연한 건데 이런 것도 시험 문제로 잘 나옵니다. 네, 넘어가시고 그 29페이지에 맨 마지막에 있는 그 문제랑 양가로 1번이랑 다음 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있는 문제 이게 뭐냐면 그 인용 참증이 하나이고 두 개일 때 신규성, 창작성 거절이유를 동시에 통지할 수 있냐 이런 문제예요. 근데 이것도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아까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인용 참증이 하나예요. A로부터 이제 신규성이랑 창작성이랑 거절 이유가 동시에 문제가 돼요. 이러면 거절 이유를 신규성만 통지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제 신규성에 관한 거절 이유를 주의적 거절 이유, 창작성에 관한 거절 이유를 예비적 거절 이유로 통지할 수가 있죠. 근데 만약에 A라는 디자인을 이유로 신규성 위반, B라는 디자인을 이유로 창작성 위반 이런 상황이라면은 아까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제 신규성 거절 이유 통지 신규성 거절 이유 통지 그리고 창작성 거절 이유 통지 이렇게 분명하게 이제 심사 기준은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얘는 심사 기준이에요. 심사 기준이 지금 이렇게 친절하게 인용 참증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는데 문제는 법에서 디자인법에서 33조 2항 괄호에 그냥 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요 문구 하나밖에 없어요. 인용 참증이 하나일 때, 두 개일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엄밀하게 디자인법 법만 해석을 한다면은 인용 참증이 하나이건 두 개이건 신규성, 창작성 문제가 거절 이유가 나오면은 신규성만 통지하고 창작성은 나중에 통지하는 게 원칙이에요. 인용 참증이 몇 개인지 그런 얘기를 안 했잖아요. 이 법조문만 해석한다면 창작성은 신규성을 만족하는 걸 전제로 한다. 즉, 둘 다 위반되면은 창작성 문제는 삼지 않고 신규성 문제만 삼는다. 이게 이 법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 인용 참증이 두 개로 나왔는데 신규성에 관한 거절 이유만 통지한다. 이렇게 나왔을 때 뭐 법으로 해석하면은 틀렸다라고 보기도 애매해요. 물론 저희가 따지고 들자면 아니 심사 기준에서는 이렇게 케이스를 나누어서 이때는 신규성, 이때는 창작성 동시에 거절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지 않냐라고 뭐 얘기할 수 있는 거리는 있지만 이게 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일단은 저희가 이의 제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안전하게
창작성은 신규성을 만족하는 걸 전제로 판단한다라는 거를 일단 원칙으로 기억을 해주시고, 이런 건 일단 세모 표시해 두시고, 다른 문제 보시고 좀 더 정확한 거 있으면 그거 체크하시고, 도저히 다른 게 답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심사 기준을 타깃했나 보다라고 해서 이렇게 정답 표시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밖에 좀 말씀을 못 드려서 좀 저도 아쉽습니다. 네. 어떤 취지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실제 그때 다음 페이지에 있는 이게 기출문제였던 것 같은데, 그쵸. 앞에 거. 그 29페이지 맨 아래에 있는 이 문제가 이제 46회, 48회. 좀 엄청 옛날 기출 문제이기는 해서 이 심사 기준이 없을 때 나왔던 기출이긴 한데, 요 당시에 이 기출 지문이 틀린 지문으로 나왔거든요. 왜냐면 지금 인용 참증이 반관계 디자인 그리고 주지 형태. 그래서 인용 참증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거절 이유가 신규성, 창작성 거절 이유 모두가 적용이 된다라고 해버려가지고, 이건 틀린 걸로 나왔었어요. 해당 그때 기출문제 정답은. 근데 지금 심사 기준에 따르면 맞죠. 인용 참정이 다르니까 두 개 동시에 통제하는 게 맞죠. 근데 요 당시는 일단 심사 기준이 없었기도 했지만 일단 요 두 개 동시에 통제한다라고 틀렸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일단 저도 기출 정답을 그대로 가지고 가기는 했는데 이런 좀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원칙적으로는 신규성을 만족하는 걸 전제로 판단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도 신규성만 통제하는 게 틀렸다고 볼 수는 없고요. 네, 그래서 세모 표시해 두시고 다른 거 좀 풀어보시고 이제 다시 돌아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마지막 문제는 비유사 물품 간에도 용의창작 판단 가능하죠? 네, 그 정도. 네,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잠깐 쉬었다가 학선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속도로 나가면 이따 오후까지 해서 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